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반기 학습 전략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하반기 학습 전략 첫 번째 중요성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요. 하반기 학습의 중요성. 일단 하반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시험 직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하반기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문제풀이와 모의고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왜 중요하냐? 문제풀이의 이제 중요성이 뭐냐? 학습 내용을 다양한 측면에서 풀어내는 연습을 한다.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는 조금 다르죠. 문제풀이는 각 영역별입니다. 뭐 현대시, 현대 소설, 고전 시가, 고전 산문 이렇게 특정 영역별로 또는 화법, 독서, 작문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별로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풀어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모의고사처럼 뒤에 이제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환경과 유사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에는 그 답안지가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 치는 답안지를 그대로 OMR, 빳빳한 OMR 답안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주로 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 줄이 다 쳐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 유사한 환경을 반복적으로 제공해서 이제 실전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게 모의고사이고, 문제풀이는 그런 그 줄수의 제한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음껏 다각도로 생각해보고 사고하고 풀어내봐라. 그 작업을 쭉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너무 길다, 너무 짧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런 판단들이 생깁니다. 그런 작업들을 이제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에서 진행하게 될 거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반기는. 그런데 하반기의 공부 방법이 상반기와 크게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국어교육론 관련된 말씀드리면요. 개론서 목차를 지금부터라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라는 건 맨 앞에 나와 있는 차례만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소제목의 작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문에 좀 보도록 화법, 독서, 장문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론서가 있다면 그 개론서 안에 있는 소목차까지를 한번 쭉 A4 용지에 이렇게 손으로 쓰면 오래 걸리니까 A4 용지 뭐 그러니까 뭐라죠? 다단을 써도 좋고 이렇게 해서 큰 제목, 여러분이 큰 번호는 여러분이 붙이셔도 좋아요. 새롭게. 꼭 안 따라가도 좋아. 개론서에 여러분이 번호 붙이고 제목, 번호, 제목, 소제목 쭉 해서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미리 만드신 분들은 잘 활용하고 계실 거고요.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공부를 또 계속 하실 분들은 목차라도 뽑아서 뭐 하라는 거냐면 메타인지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화법, 독서, 장문의 영역이 이런 게 있었지. 안에 있는 세부 영역이 이런 게 있었지. 나는 이 단원, 이 대단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또 소제목으로 들어가면 소제목을 나는 설명할 수 있나 없나를 메타인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꾸준히 해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목차를 정리해서 자꾸 보시면 내가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고 또 궁금한 게 자꾸 생겨요. 그럼 찾아가면 되니까. 개론서를 찾아가든 그 관련 내용을 찾아가서 다시 학습하면 되니까 그런 큰 지도 같은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론을 역시 정리하셔야 되겠죠. 모든 이론을 정리는 못하더라도 핵심 되는 것들은 좀 내 손으로 하면 좀 뭐 손으로 해도 좋고 워드로 해도 좋지만 손으로 하는 건 오래 걸려요. 수정이 어려워요. 수정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워드 작업으로 좀 핵심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자꾸 기억하려고 해도 자꾸 안 되는 것들은 내 손으로 한번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보자. 이게 하반기에 할 일이에요. 상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이론을 차곡차곡 정리했다면 지금은 잘 안 되는 거 위주로. 근데 그 안 되는 걸 알려면
목차 학습을 통해서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자꾸 확인해 봐야 나는 얘를 계속 봐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자꾸 가슴에 안 와. 그놈은 내가 떼서 한번 표로 만들든 정리하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작업을 하반기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그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실제 상황에 적용돼야 적용시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론을 이론으로만 두지 마시고 얘를 실제로 한다면, 실제로 말한다면, 실제로 토론한다면, 실제로 면담한다면, 실제로 토의한다면, 실제로 쓴다면, 작문한다면, 실제로 내가 읽는다면 이렇게 자꾸 연결 지으려고 이제는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반기보다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위주. 1월 달에는 아마 10개면 10개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처음 배우니까. 근데 지금은 10개 중에 몇 개는 됩니다. 돼요, 이제. 그죠? 안 되는 게 생겼지? 요놈은 정리도 몇 개 해보고 실제하고 연결도 시켜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다 상반기 했던 겁니다. 역시 성취 기준. 이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절대 부족해요. 개론서에 있는 이론만 가지고 절대 부족합니다. 반드시 교과서와 지도서 그리고 성취 기준이 결합돼야 돼요. 결합돼야 돼요. 왜냐하면 기출이 이 두 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론만 내기도 하고요. 성취 기준 관련해서 내기도 하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기도 하고 두 개를 결합해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했던 겁니다만 역시 연결해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좀 확인하시고요. 또 당연히 우리 이거는 끊임없어요. 독해력, 분석. 근데 그 자료를 물론 저희 상반기에는 다 드렸습니다. 교과서 자료를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던 모든 이때 지문이라는 건 실제 지문을 말합니다. 토론이면 토론 지문, 토의면 토의 지문. 아시죠? 그런 지문들을 직접 분석해서 분석으로 끝까지. 그다음에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 저는 2012, 2015, 2022를 모두 다 요약 정리하라고 이제 요구를 드렸지만 여러분 각종 공부하시는 분들 이 최소 2015,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리를 마무리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문학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마찬가지인데요.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내가 작품을 분석한다는 건 무엇일까? 모든은 아니에요. 모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모든 작품이라고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초점 분석하는 이제 수기로, 워드로 우리 틀에 분석하는 작품은 목표를 분석하고 한번 설명해 볼래요. 그럼 생각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못하더라도. 정리하시면서도 공부하시면서도 나 이거 설명할 거야. 내가 이거 아이들한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역시 공부하셔야 되죠. 기준을 삼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품의 분석의 깊이, 넓이, 얼마만큼 넓이로 얼마만큼 깊이로 공부할 것이냐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기출문제를 역시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에 저랑 할 건데 사실은 저랑 또 할 거예요. 다시 할 건데 기출문제에 나온 작품들을 먼저 이거 기출에 나왔네. 분석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고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로를 기준 삼아서 작품을 보시고 작품을 보신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하반기에 훨씬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저랑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좀 누수됐다고 해도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채워드릴 것이다. 그 다음에 역시 문학도 교과서와 지도서를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했어요. 문학교육과정의 교과서라는 수업을 6개월 시간에 함께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교과서도 한 번쯤 성취 기준과 그다음에 교과서, 지도서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크게 화독작보다는 훨씬 쉬워요. 화독작보다는 보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문학이 좀 쉬워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문학사를 우리가 상반기에 공부했지만 깊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5, 6월 달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에게 고전문학사 강의를 제공해 못 받으셨나요? 해 드렸는데 확인해 볼게요. 드렸을 겁니다. 5, 6월 벌써 5월 다 지나갔는데 그것도 이제 가볍게 그냥 드시면서 좀 이렇게 굵직하게 흐름을 고전문학사도 다시 한번 굵직하게 제가 세밀하게 수업을 해드렸지만 좀 원시문학부터 저기 조선 말까지 큰 흐름 정도 좀 다시 한번 작품하고 공부하면서 연결하면서 간단하게라도 우리 문학을 보는 눈이라는 책 있죠. 그 뒤에 보면 표 있잖아요. 다시 한번 큰 흐름 정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역시 분석, 작품 분석 하반기에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공통점. 뭐 국교든 문학이든 다만 공통점. 일단 이론의 반복. 네, 반복입니다.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 학습 및 적용. 그러니까 반복해서 외운다고만 해서 되지 않고 그걸 실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 실제에. 그다음에 재심은 그다음에 작품 분석. 이 이유는 뭐냐면 실전에 시험에서는 자료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줘요. 밥도 안 줍니다. 책도 안 못 갖고 들어가요. 오로지 내 능력, 재심문을 분석할 수 있는 내심밖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재심문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재심문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화독작의 재심문. 이런 지문들, 그다음에 제품 분석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출 분석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또 친구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할 건 이건 저랑 할 것이다. 저랑 수업 된다면 7, 8, 9, 뭐 11월 달까지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기출들을 바라볼 것이다. 그걸 왜 하냐? 그게 앞으로 올해 나올 시험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공부했던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간단히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7, 8 뒤로 하반기로 넘어가면 아주 집중적으로 대량적으로 다시 이론과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부족한 부분은 COC라고 제가 이제 그 Completed Open Curriculum이라는 저희 사이트에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완성형 오픈 커리큘럼이라는 그 강좌가 따로 있습니다. 이 강좌는 다 잘라져 있어요.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현대시 분석법, 현대시 작품 분석, 현대소설, 고전산문 다 영역이 화법이면 화법의 뭐 분석, 교과서, 뭐 기출 다 영역을 따로 잘게 조사놨어요. 쪼개놓은 그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난 이게 좀 안 되는데 하면 픽해서 그것만 강의를 따로 빠른 시간 안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하반기 학습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그냥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 기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임의로 예를 들면 형태론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말이야. 이제 가정하는 거야. 모문론이든 뭐 통설이든 마찬가지겠지만 논의를 해야 되는 것 말이죠. 그러면 일단 그 이 형태론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알잖아. 우선 형태소 뭐 공부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또 하나는 단어의 쌓임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단어가 어떤 방식의 형태소들이 이제 구성되어져서 단어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 세 번째가 이 품사죠, 이제. 품사편을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크게 세 파트를 공부해요. 세 파트.
세 파트는 개 이름이고 이제 세 파트를 공부를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은 예를 들어 이걸 한번 좀 나랑 살펴봅시다. 형태소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태론에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만약에 막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야 돼, 배를 타고 말이야.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항해를 한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가정하는 거야, 가정.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어디를 가려면은 말이야, 그러면 일단 어떤 방향이 이제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죠.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말이지. 방향.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방향은 뭐가 설정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나침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을 설정하죠. 그 다음에는 방향을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갈 거냐, 길이 설정이 돼요. 길. 그렇죠? 그러니까 길은 이제 우리가 뭘로 보는 거냐면 이제 뭐 이런 지도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지도를 보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는 게, 그 방향에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인지 말이지, 더 효과적인지 더 경제적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잖아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연료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연료. 그렇죠? 뭐 가스가 됐든지 뭐 기름이 됐든지. 근데 연료는 이게 이제, 근데 우리식으로 치면 말이죠, 아주 좋은 교재와, 좋은 교재, 그냥 교재가 아니고 아주 좋은 교재, 엄선된 교재, 그리고 좋은 자료. 어떤 자료인데? 이 질적인 자료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죠. 그러면 특히나 말이야,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임용시험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향은 대문까지 가는 거고, 그 대문 안으로 들어가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합격이 어떤 방향인데 말이지. 그 방향에 필요한, 나침판에 필요한 역할을 뭐가 한다. 그래, 이게 바로 기출문제가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풀어보는 거고 말이지. 이제. 왜 기출문제를 푸냐고 누가 물으면 말이야, 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이야, 이거 확인해보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다. 그러면 되지. 굳이 누가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말이지, 왜 기출문제를 공부하느냐라고 말이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공부하고 찬찬히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성격도 이해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이것도 누누이 그동안에 강조도 나는 물론 했었지만 말이야, 이게 소위 이제 목차를 정하는 거예요. 목차. 이거 해봤나요? 목차. 그러니까 목차가 잘 짜여져야, 누가 짜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목차가 짜여져야 지도를 보고 길을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갈 거 아니야. 그 목차대로 갈 거 아니에요. 목차대로. 뭐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말이지. 경우에 따라서는 목차대로 좀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질러갈 수도 있고 말이지. 이 모든 어떤 공부에 들어서 어떤 방식이 이제 뭘로 이제, 그래, 이 목차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머릿속에 훤해야 돼요. 내용이 훤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문법적인 이론이 물론 훤하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좋지 물론. 근데 이게 선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용이 거기에 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뭐 우리 예컨대 뭐 기본 과정에서 했던 교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1, 2월 달 심화 과정에서 했던 교재도 있고, 이 교재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도 이제 있고, 다 있어.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문법과 이런 거, 문법과 뭐 문법론의 이해, 이런 교재도 있잖아. 이런 교재도 있어요. 엄선된 교재.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교재와 자료들을 이제 들어서 가지고 말이야, 길을 떠나면 된단 말이야.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제 이 하반기 학습 전략과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그래서 제목을 내가 이렇게 해독법이라고 그냥 붙여봤어요. 거칠게. 나마 말이지. 그러면 기출문제를 푸는 데는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푸는 데는 4가지 요소가 있어. 4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인 거기도 하지만, 뭐 그걸 우리가 꼭 이렇게 뭐 일일이 이제 뭐 이렇게 공식 적용하듯이 적용해서 기출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큰 아우터라인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출문제 해독법. 이 해독법이라고 붙였죠. 해독이라는 게 이게 이제 공략법이야, 공략법. 해독이라는 말보다는 공략이라는 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출문제를 공략할 거냐 도대체 말이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당부하는데 기출문제 답을 한다는 게 조금의 의미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을 아는 게 중요해. 근데 이게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말이지. 이 국어학의 어떤 이 방향을 국어학을 공부해 나가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알고 있어야 되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기출문제를 어떻게 내가 이 기출문제에 예를 들어서 문제 성격이라든가 어떤 패턴이라든가 의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간파해내느냐 이제. 지금 급하니까 기출문제를 보고 답을 또 외워요. 기출문제 답. 이게 나오냐고 시험에. 똑같이는 안 나오지. 똑같이는. 그러니까 외워서는 말이지. 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문제는 비슷해도 답은 다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내가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은 우리 카페에 들어가면 말이에요. 오늘 카페 들어가면 맛보기로 내가 우문론에 대한 뭐 할 거냐면 기출문제 첫 번째가 그래 개념이야 개념. 개념이 뭔데? 이란이 개념이야. 이란, 형태소란, 이형태란, 교체란 우리가 금방 또 설명을 하겠지만 기출문제에서 말이지. 그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느냐. 충분하게 말이죠. 내가 맛보기로 그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금방 내릴 거야 그냥. 뭐 자랑스러울 만한 자료는 아니라서 너무 자랑스러워할 거는 아니라서 내가 금방 내릴 건데 아마 6월 한 달은 그냥 게재해놓을까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 차차 내가 이제 아마 주기도 하겠지만 강의 시간에도 말이야. 그래서 우선 이 개념에 대한 정리를 내주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가 보통 문법 이론이라는 말을 문법 이론이 뭐냐 도대체. 간단히 해서 도대체 문법 이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문법 이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국어학으로 치면 말이에요. 국어학으로 치면 이 개념이 있죠, 개념. 이 개념 간의 관계가 이론이에요. 개념 내 개념이 어떤 문법적인 내지는 논리적인 내지는 국어학적인 예를 들어서 이 관련을 서로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게 문법 이론이라고. 문법 이론. 우리가 시험에서 이 적용해야 될 말이지 이제 적용해서 답을 써야 되는 말이죠. 그 답의 내용과 관련된 이론이 바로 뭐다 이게 개념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 그리고 이건 어디서 주로 출제가 돼요? 기입형. 기입형은 전부 다 개념 물어보잖아. 이거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은 이론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는가를 이제 측정해 보기 위한 문제를 내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먼저 적용이야. 그러니까 개념 간의 관계를 얼마나 잘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어디서 물어본다. 얘는 어디서 물어봐? 어디서? 작성 방법에서 물어보겠지. 작성 방법에서. 어떻게 써라. 어떻게 쓰라는 말이 그래. 좋은 말로 할 때 뭐 해라? 적용시켜라. 보통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수도 있고 한 걸음 더 나가는 수도 있어요. 한 발자국. 일이 될 수도 있고 반 발자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론 응용이 되는 문제도 있어요. 적용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이제 확장 응용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어떤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를 이거 난이도가 좀 높겠지 이제 그렇게 치면 말이지. 또는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기에 해결이라는 말을 써요. 또는이야. 응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 적용을 해결해라. 해결이라는 게 뭐냐면 결론이야. 결론을 내봐라. 그러니까 적용된 것을 결론 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결론도 이 주로 해결이나 결론도 어디서 이것도 작성 방법에서 요구해요. 이 네 과정이야. 네 과정.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언제 하느냐, 연습할 때, 기출문제를 연습할 때, 실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언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냐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 연습이 충분히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다? 그 문제 답이 뭔지, 이제. 이걸 그 다음에 따져보는 거지.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답부터 따진다고 자꾸 답부터 따져요. 답은 내 기출문제집에 있잖아, 답. 다 돼 있잖아요, 거기 지금 친절하게.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도대체 형태소라고 하는 이 단원, 이 형태론에서 대파트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 형태소에서 우리가 논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 도대체? 그 방향을 한번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보자는 말이야. 지울게요. 2013학년도 문제예요. 14번 문제예요. 이 문제하고 2024학년도 A형 서술형 문제예요. 시험안에서는 뭐 똑같아요 지금. 게다가 지금 여기 들어갈 답 있죠? 여기 들어갈 답이 그 기억에 들어갈 답이 여기 있잖아. 답이 뭔데? 그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지금. 저게 답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은 2번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주 정확하게 왜 답이 아닌지, 이게 지금 여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 지금. 왜 옳지 않은지, 나머지는 왜 옳은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말이지. 답만 웃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적어도 이 문제는 그냥 거저 먹는 문제일 수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자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냐 쉽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야. 그 해에 말이죠. 또는 문제에 따라서도 말이죠. 좀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말이죠.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 문제를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내가 금방 얘기했어. 여기 도대체 여기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개념이야 개념 전부 다. 그 표준 발음이라는 말, 표준 발음법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법은 개념이 조금 틀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도대체 표준 발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개념이야. 또는 현실 발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도대체 그러면. 이 개념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고 있겠지만 내가 이제 쇠뇌를 많이 했으니까. 게다가 이게 뭐라 해서 또 명사를 비교했다. 이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명사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 옳은 것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죠. 그러면 적어도 말이죠. 지금 이 설명이 이 형태 수가 예를 들어서 가가 나보다 적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이 설명이 그런지 옳은지 말이지. 들어서 뭐 틀린 경우겠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우선은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개념. 이 형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말이야. 이건 사실은 이 형태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객관식 문제지만 이 형태라는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시킨 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적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이건 응용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게 적용이 됐든지 응용이 됐든지 간에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형태, 변 형태 개념을 모르고는 말이지 전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도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응용해서. 응용이라는 게 뭐냐면 왜 적은지를 설명해라. 또는 많은지 적은지를, 이 형태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따져라. 라고도 줄 수 있잖아. 얼마든지 어때요? 응용이 가능하죠. 확장이 그래서. 도대체 뭐냐? 기저형이라는 말이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2024학년도 문제에서는 기저형을 가로로 쳐놓고 말이지. 가로로 쳐놓고 기저형에 해당되는 설명을 해놨잖아요. 들어서 이제. 그 설명이 무엇인지를 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쓰라는 거잖아. 어퍼치나 매치나야. 알고 있어야 되잖아. 기저형이라는 이 개념이 뭔지 말이죠. 그래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기저형이 유기음으로 끝나는 건지 평음으로 끝나는 건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는 이 평음이다 유기음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초수들 혹시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저것도 어색해요. 뭐 유기음이 뭐지? 또 이러고 혹시 말이지. 이제 평음이 뭐지라고 말이지.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겠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그래서 방향이 필요하다. 방향. 방향만 솔직히 그러면 갈 수 있잖아. 삐딱선 안 타고 말이야. 엉뚱한 데 가서 헤매지 않고 말이지. 이제. 응? 여기 나와 있잖아. 이게 뭐냐 도대체 교체라는 말이. 응? 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응? 도대체 교체. 동기야, 동기. 동기라는 게 뭔데? 동기. 행위의 원인이 동기예요. 응? 그러니까 적어도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라는 것은 교체의 기준이 동기라고 동기. 응? 물론 설명도 틀렸겠지만, 옳은 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말이지 않을까. 그럼 도대체 교체는 뭐고? 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 자동적 교체는 뭐고? 도대체 그럼 비자동적 교체라는 건 뭐냐 도대체. 개념을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이건 개념과 적용을 동시에 물어보고 있죠 지금. 응? 여기서는 개념을 물었고 적용을 시켰는데 적용된 내용이 다시 뭐다? 개념과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응? 그러니까 이건 객관식이니까 이 개념도 알아야 되지만 이걸 적용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는 이게 틀린 설명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틀린데 이게 여기도 자동적이고 여기도 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두 개 다 자동적 교체인지를 설명할 수 있냐는 얘기지. 들어서 이제 그게 기출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내용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의문 규칙이라는 건 말이지. 이 표준 발음이라든가 이 의문 규칙이랑 뭐랑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게 기저형하고 이 형태하고 교체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만약에 여기 응용이라는 건 의문 규칙과 교체의 관계를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의문 규칙으로 교체를 설명할 수 있으면 들어서 이제 또는 설명할 수 없으면 이런 말이겠지. 들어서 이제 예컨대 말이죠. 그러니까 의문 규칙으로 교체를 설명할 수 있으면 자동적 교체예요. 의문 규칙으로 교체의 대상은 뭐라고? 이 형태 그래서 이제 설명할 수 없으면 그럼 비자동적 교체다 말이잖아. 그래서 또 나왔어. 교체를 말이지 규칙을 기준으로 해야 들었어. 요거는. 그러니까 교체를 나눌 때 말이죠. 동기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나눌 수도 있고, 규칙성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나왔어. 그러면 규칙적 교체라는 건 뭐고, 도대체 불규칙적 교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건 뭐라는 관련이 있어요? 의문론에서 형태론에서 활용과 관련이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활용이 규칙적으로 바뀌냐에 들어서 말이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활용이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여기에 비해서는 적용이 내지 응용이 조금 좀 더 난도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말이에요. 여기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말이지. 그리고 도대체 규칙적인 교체와 불규칙적인 교체가 이 예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이 2번이다라고 안다 이런 말이야. 아주 무궁무진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죠. 여기서 지금. 그래서 집약도 있어요. 여기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 문제 집약도 있다고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부터 해야 돼? 그래. 예를 들어서 표준 발음은 뭐고 현실 발음은 뭔지 말이지. 얘 얘기해 줬잖아요. 친절하게. 얘는 표준 발음이고 얘는 뭐다? 얘는 현실 발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야. 현실 발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중들, 연중들이 주로 쓰는 발음이 현실 발음이야. 그러니까 보통 현실 발음이 비표준 발음이기는 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든 간에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우선 수를 알려면 이 형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 수가 몇 개인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형태 수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이 형태들이 각각 받침이 유기음으로 끝나는지 평음으로 끝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형태가 이 기저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형태가 교체될 때마다 그 교체가 자동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비자동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지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적어도 의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문 규칙에 비의문론적인 제약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비의문론적인 제약이라는 말 이게 뭐다?
그래, 의문론적인 조건이 개입될 수 있는 거냐 없는 이걸 따져보자라는 거에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의문론적인 제약이 필요하지. 제약은 조건이야. 환경이 그래서. 둘 다 의문론적인 제약이 필요하지. 의문론적인 조건에 따라서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표준 발음이 됐든지 현실 발음이 됐든지 간에 말이죠. 그러면 그 교체가 예측이 가능한 거냐? 예측이 가능한 거냐?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적어도 말이죠. 현실 발음적인 미리 이거만 얘기해요. 현실 발음적인 입장에서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규칙적인 교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적절치 않은 문제다. 이제 설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문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게 이게 뭐지? 혹시 말 이러고 말이지. 이제 읽어봐야지 물론. 천천히 이제 또박또박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시간도 줄이고 답을 이제 찾잖아. 답을 쓰는데 시간도 줄이고 또 그 답이 틀리지도 말아야 되고 하려면 말이죠. 이 표가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이 표가 뭘 의미하는 거냐 도대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건 우리가 앞선 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돼 있으면 말이야. 2012학년도 문제 지금 봤던 말이지. 앞선 문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 어때?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습이 돼 있었으면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이게 뭔데? 기저형이야. 이게 기저형이에요. 기저형.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추상적인 말소리라고 이제. 그러면 이게 말이지 이제 이게 표 볼 때 이 기저형이 이게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봐야 또 이렇게 이제 이게 뭔가 싶어서 말이지. 이러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아주 단순한 그런 이제 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1번의 X야. 1번의 X. 1번의 X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예요? 1번의 X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저형이에요. 2번의 X는 그래 다 알잖아. 2번의 X는 얘가 기저형이에요. 이렇게 기저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발음이 된단 말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사람은 이런 형태가 저장되는 사람이 있고 머리에 이런 형태가 기저형으로 저장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응? 이런 조건이 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하고 이 조건도 조건이 틀리죠. 그러니까 조건이 틀린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조건이 틀리는 거냐? 그 나와 있어. 다 설명이 나와 있다고 밑에 지금. 뭐와 관련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미리 할게. 뭐하고? 국외 음화와 관련해서 그렇다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죠. 앞 문제에서 여기 적용된 의문 규칙 그랬죠 지금. 이 적용된 의문 규칙이 지금 적용된 의문 규칙이 여기서는 뭐예요? 된소리 현상하고 뭐다? 이게 비음 현상이에요. 비음 동화 현상이죠. 여기서는 적용된 의문 규칙이 뭐다? 국외음화 현상이야. 그래서 의문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자동적 교체라고. 규칙적인 교체. 그러면 얘는 이게 밭이나 바슬이냐 밭으로 발음이 되려면 여기는 기저형이 뭐가 된다? 그래 알잖아. 밭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야. 저것만 찾을 수 있었으면 말이지. 굳이 일일이 물론 이게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 내용도 다 문법 이론이에요. 중요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하죠. 우리가 시험 당일, 그러니까 시험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오래 여기다가 시간을 우리가 낭비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독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시험 봤을 때 사정이고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은 어때요? 찬찬히 읽고 정리해주면 좋아요. 그래 이 내용들도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이것만 되면, 그럼 나머지야 우리가 이제 가로에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봐봐. 그래. 기억에 들어갈 말을 써라. 저거 뭐야? 저거 아까 저거 뭔데 저거? 개념 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니은에 들어갈 그랬어요. 니은에 들어갈
두 개 어용을 순서대로 써라. 이거. 그래, 적용하라는 거잖아, 적용. 적용시키면 되지, 적용. 그래서 적용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2번과 3번이 아까 X의 뭐인지 설명해 확인했잖아, 우리가. 응? 여기는 개념을 쓰고, 여기는 개념을 뭐다? 적용시키고 그랬었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와 이를 일과 대조하여 특정 의문규칙의 이름을 써라 그랬죠. 이름을 쓰라는 것도, 국외음화를 쓰라는 것도, 국외음화 현상을 쓰라는 것도, 그것도 적용 아니에요, 적용. 그래서 적용시키면 되지. 응? 그리고 그 규칙의 적용 환경을 언급해요. 규칙의 적용 환경은 뭐야? 이 모음이나 이 반모음 아니야? 이 모음 아니야? 이 모음. 그래서 이제 뭐 했어? 여기도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도 적용을 시켰다고. 그리고 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환경을 언급해서 A를 설명을 이거 해결해라. 결국은 뭐다? 그래, 결론을 내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제 문제 우리가 답을 쓸 때 여러분들 답을 쓸 때 답을 포괄적으로 쓰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묻는 대로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묻는 대로 묻는 것만 써라. 여기서 지금 의문규칙의 이름을 쓰고 환경을 쓰고 그리고 A를 뭐 해라? 설명해. 그러니까 답은 세 파트로 나와야 되겠지. 이제. 이 두 번째 조건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연습. 아주 엄하게 말이지. 이제. 엄격하게 쓸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출문제가 이해가 되져야 그 기출문제를 제대로 뭐 할 수 있다? 공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이제 문제풀이도 해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해야 되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봐왔던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데 그러니까 이 점검을 어떤 방향으로 점검을 할 거냐. 그 문제 가운데는 말이에요. 그냥 답만 알아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응용되기가 어렵지. 그래서 다음에 또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봐야 돼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단순하게 답만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들과 연계되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론을 파악하고 적용하고 응용 내지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좀 점검해 가면서 기출문제의 어떤 의도라든가 어떤 성격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의도나 성격이라는 것은 지금 이 문제의 어떤 패턴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말이죠. 기출문제를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고 또 정리해 보고 또 답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가져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어떤 그런 이 토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하반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는 말이에요. 오늘 그냥 참고로 말이야. 그러니까 교체는 말이야. 교체. 이 교체는 말이지. 이 표로 다 해결이 돼. 표로. 이 표가 그냥 알파이죠. 오가마가 뭐냐? 오메가야 그냥. 이 표로 다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말이야. 여기 교체 이거는 교체 대상이 뭐냐? 대상이 뭐야? 대상은 형태야. 형태. 대상은 형태고 이 형태가 교체되는 것을 이 형태 내지는 뭐라고 불러요? 이걸 변형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교체 대상이 뭐냐고 물으면 형태라고 해야 돼요. 형태가 바뀌는 게 이 형태고 말이지. 그러면 이 형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설명하거나 문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그게 이제 이게 뭐다? 그게 기본형이 되겠지. 그래서 기본형은 뭐다? 형태의 뭐다? 형태의 대표형이 기본형이에요. 형태 중에서 대표형을 하나 네가 반장이야라고 뽑는단 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형을 통해서 형태 간의 이제 이 교체를 설명내면 형태 간의 교체, 기본형을 통해서 형태 간의 교체가 나타나는 말이지. 그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형태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교체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했잖아. 얘는 우문론적이다 아니면 형태론적이다라는 것은 뭐다? 이거는 조건이나 환경. 형태에서가 교체되는 조건이나 환경에는 우문론적인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형태론적인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금방 했지. 금방. 기준이 뭔데? 동기. 바뀌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 또는 까닭. 그래서 그 까닭이 자동적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비자동적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교체가 그래. 규칙적이냐 불규칙적이냐. 로 나눠볼 수 있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우문론적인 교체는 말이죠. 그래, 자동적 교체가 있고 비자동적인 교체가 있어요. 자동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걸 필연적이다 그래도 괜찮고 필수적이다 그래도 괜찮아. 반드시 바뀐다가 자동이야. 그러면 비자동은 이거는 그래 비필수적 그럴 수 있지만 수의적이야.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 반드시 그렇게 바뀔 필요는 없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말이죠. 바로 하자. 말하는 사람의 결심, 의지가 개입이 되지 않는 교체는 자동적 교체. 근데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될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쉽게 하자. 그러면 그건 비자동적 교체. 그러니까 값이 이렇게도 값으로도 교체가 되고 비음일 때는 감으로도 교체가 되죠. 반드시 그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모음이 올 때 아무리 노력해도 얘는 어떻게 발음면 돼? 이렇게 발음면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얘는 어떻게 발음면 돼? 이렇게 발음이 반드시 된단 말이에요. 응?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론 이제 한 과정을 더 거치지만 이게 이제 된 소리로 바뀔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잖아 시옷이 말이야.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되지만 말이지. 아무리 자기가 발부등을 쳐도 이렇게밖에는 발음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이렇게 이 형태 되겠죠. 얘들이 규칙이니까 이 형태들 반드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교체다는 거죠. 비자동 교체는 여기에 규칙적인 교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적 교체는 전부 다 우문론적인 교체예요. 아니 전부 다가 아니고 우문론적인 교체 중에는 자동적 교체도 있고 비자동적 교체도 있는데 자동적 교체는 다 우문론적 교체야. 근데 비자동적 교체, 우문론적인 교체 중에서 비자동적 교체는 여기에는 규칙적인 교체도 있고 물론 불규칙적인 교체도 있어요. 여기 만약에 소가 말이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규칙이다 불규칙이라는 게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모음이 올 때는 주격조사 가가 오고 자음이 올 때는 주격조사 이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음성모음 어간 뒤에는 어가 오고 양성모음 어간 뒤에는 뭐가 와? 아가 오죠. 예측할 수 있지. 우리가 규칙이라는 말은 교체를 우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규칙이지만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것도 규칙이잖아. 그냥 형태가 안 바뀌어요.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 말이야. 이게 안 바뀐다. 그냥 묻어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어간의 모습이 안 바뀌는 것도 규칙. 근데 규칙인 교체. 그러니까 자음이 오든지, 그러니까 이게 묻고 할 때 묻이 되고 무도 할 때 무시 되죠. 이것도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교체해 그것도 그래서. 근데 형태가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규칙적인 교체에 해당이 되죠. 근데 질문하다 묻다 있죠. 질문하다 묻다가 이렇게 어간 형태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자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비자동은 얘를 소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잖아. 말가라고 발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 아니 내장하다 묻다 있지. 내장하다 묻다를 지 맘대로 그냥 물어라고 발음할 수도 있잖아. 지 맘대로. 지금 맘대로 발음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반드시 묻어라고 발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자동이다는 말이야. 여기 말이야. 이게 묻고에서 묻다인데 묻다 여기 묻는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묻다 할 때는 이렇게 발음이 되고
모음이 오면 이렇게 발음이 되고 비음이 오면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근데 얘도 어때 지금? 이거는 묻 플러스 는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뭐 묻는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필수적이에요. 자동적이야 사실. 근데 이런 경우 이게 왜 여기 예를 들었는가? 이런 경우 묻어 여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말이지. 이건 묻어라고 발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불규칙적이면서 비자동적이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문론적인 조건으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체가 형태론적인 교체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정한 형태적인 조건에 따라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형태론적인 조건으로는 자동적 교체는 없어요. 형태론적인 교체는 비자동적인 교체만 있는데 그 비자동적 교체 중에서도 규칙적인 교체는 없어요. 다 불규칙적인 교체입니다. 그래서 뭐다? 이른바 러불규칙이고 뭐다 이건 여불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컨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다가 이렇게 어가 오잖아요. 그래서 어미가 바뀌지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아니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면 규칙일까? 얘는 어떻게 발음하면 규칙이에요? 규칙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하면 돼? 얘를 그래 일로 이렇게 이루어라고 발음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미의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비자동이지. 이거 하라고 발음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여러 발음하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상할 수도 없고 반드시 그렇게 발음할 수도 없고 그 특정한 형태를 조건으로 해서 의문문 조건이 아닌 어떤 그런 식의 환경에서 교체가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전부 다 뭐다? 불규칙적인 교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시험에 나온다 이런 부분이 또 한번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 그래서 교체에 대한 문제를 묻는 문제가 어디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딱 쳐놓는 거잖아. 들어와 봐라. 다 포로로 잡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울타리가 없거나 비어 있으니까 그냥 다 빠져나가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마 교체는 아마 이 표 하나만 가지면은 말이지 거의 100% 완벽하게 우리가 교체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처리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한번 눈여겨서 봐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 학습 전략 발표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